한 음식이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로 국밥입니다. 그런데 이 국밥 한 그릇이 1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6,000원이던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2025년 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8년 만에 58% 상승입니다. 직장인 한 달 점심값으로 따지면 월세 절반에 가까운 돈이 밥값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왜 서민의 소울푸드가 사치품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숫자 안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 13,000원, 냉면 16,000원, 비빔밥 13,000원. 서울 삼성동 같은 업무 밀집 지역에서는 점심 한 끼에 15,000원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표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룰처럼 지켜지던 점심값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1만 원입니다. 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202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숫자가 커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근처 식당가가 북적였습니다.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풍경은 다릅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도시락 코너 앞에 줄이 생기고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직장인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최근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노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You only need one, 우리말로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움직임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Z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런 요노 소비를 추구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 1위가 바로 외식비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겁니다. 한 끼에 13,000원을 쓰면 한 달 점심값만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은 현실에서 이 금액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합니다. 굳이 비싼 돈 주고 밥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의 절약이 모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절약이 식당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이 연쇄 반응의 시작점에 바로 이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왜 가격을 올렸을까요? 돈독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예전 8,000원 받을 때보다 지금 13,000원 받을 때 수익이 더 적다는 하소연이 들려옵니다. 이 역설적인 현실을 이해하려면 가격표 뒤에 숨겨진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기 전부터 돈이 나갑니다. 가스비, 전기세, 임대료.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내야 하는 고정비입니다. 여기에 재료를 사고 직원 월급을 주고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쳐서 메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값입니다. 배추, 무, 파, 마늘 같은 기본 재료들의 가격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가을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오고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물가 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국밥집은 특히 타격이 큽니다. 사고를 우려내려면 긴 시간 동안 불을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큰 부담이 아니었던 가스비가 이제는 월 수십만 원씩 더 나갑니다. 손님을 받기 전에 나가는 고정비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아래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건물주는 경기가 어려워도 월세를 쉽게 깎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비용이 동시에 사장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줄어들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심각합니다. 2024년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5년 1분기 음식점 폐업률은 2.85%로 최근 6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개업률은 2.49%로 역대 최저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문 닫는 가게가 새로 여는 가게보다 많아진 겁니다. 가격을 올려서 욕먹느니 차라리 양을 줄이거나 재료를 바꾸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나 품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13,000원이라는 가격표는 사장님들의 고통이 압축된 숫자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처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월급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평균 임금은 매년 3%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급은 3% 올랐는데 밥값은 20% 올랐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커졌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실질소득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명목소득은 단순히 받는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반면 실질소득은 그 돈으로 실제로 얼마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안 올랐지만 물가도 안 올라서 생활 수준은 유지됐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통장 잔고만 보면 모르지만 실제 삶의 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점심 식사입니다. 하루에 한 번, 거의 매일 하는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나름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메뉴판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부담이 적은 걸 고르게 됩니다. 커피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앞줄이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대신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에 사람이 몰립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6,000원을 쓰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2,000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일종의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그걸 SNS에 공유하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맛집 사진을 올리고 인증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시 소비가 생존 본능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 아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런 변화가 가져온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점심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끼에 7,000원 안팎이면 됩니다. 반면 구내 식당이 없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사 먹어야 합니다. 일반 식당 평균이 10,000원 가까이 되고 국밥처럼 푸짐한 걸 먹으려면 13,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루 차이만 해도 5,000원 이상입니다. 이걸 한 달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무일 기준 약 20일이라고 하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시간 일하고 비슷한 능력을 가졌는데 밥 먹는 것만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봉 협상에서 100만 원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구내 식당 유무가 이제 복지의 핵심 지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92% 이상이 구내 식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구내 식당 여부가 회사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봉 몇백만 원 차이보다 구내 식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값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격차가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까지 침투했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격차가 집이나 차 같은 큰 것에서 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먹는 점심에서 격차가 체감됩니다. 더 힘든 건 이 격차를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구내 식당에서 7,000원짜리 정식을 먹는 사람과
편의점에서 5,500원짜리 도시락을 먹는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시간에 일하지만 전혀 다른 경제적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조적인 말도 나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이 진짜 복지라는 말, 중소기업 다니면 밥값에 월급 다 나간다는 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개인들의 결정이 모이면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개인의 절약이 모이면 전체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구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각자에게는 옳은 판단이 모두에게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값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식당 대신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당연히 식당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사장님은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납니다. 빈 가게가 많아지면 상가 건물주도 힘들어집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은행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집니다. 이런 현실이 누적되면 금융권까지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을 경제학에서는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섭게 들리지만 그만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다시 소비가 줄어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고리입니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 내수 침체의 악순환입니다. 수출은 해외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내수는 한번 꺼지면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지갑을 닫고, 지갑을 닫으면 경기가 더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심리와 경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구조입니다. 우리 동네 상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북적이던 골목이 한산해졌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린 빈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국밥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고른 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수백만 명에게서 동시에 일어나면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퍼덕이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일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의 영향은 경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식습관 변화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는 다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삼각김밥,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평균 5,500원 정도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격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영양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은 높고 섬유질이나 비타민은 부족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10년, 20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 아끼는 식비가 나중에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미래를 대출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잡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대출의 이자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만성질환 치료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점심값 몇천 원 아끼려다 나중에 훨씬 큰 돈을 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이 관련 질환 발생률이 높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은 가격이 높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사람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느라 건강을 해치고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국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 비용은 세금이나 보험료로 모두가 나눠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건강이 나빠지니까 일을 못하니까 더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경제적 빈곤이 신체적 빈곤으로 이어지고 다시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물가를 원망하거나 무작정 굶는 건 답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요리하는 겁니다. 요즘 밀프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meal preparation, 우리말로 하면 식사 준비라는 뜻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만들어두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도시락 싸오는 게 궁상 맞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라고 여기면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면 월 평균 1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 돈을 저축하거나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문화 자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는 팀원들이 같이 점심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혼자 먹으면 왠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먹는 걸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더치페이와 혼밥은 예의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경제적 여건을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아침에 배고플 때 뭘 먹을지 고민하면 비싼 걸 선택하기 쉽습니다. 전날 저녁에 내일 점심을 정해두면 충동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점심 메뉴를 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회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식당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그 시간에 쉬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팀워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비싼 점심을 같이 먹어야만 팀워크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소통 방식은 다양합니다. 핵심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여건에 맞게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13,000원을 쓸지, 5,5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지, 직접 싸온 밥을 먹을지, 이 작은 결정들이 모이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한 달, 1년이 쌓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밥만 3,000원 시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된 겁니다. 뉴노멀이란 과거에는 비정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한탄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불만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지출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싸본다든지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신다든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긴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곧 회복될 거라는 낙관론도 있고 더 어려워질 거라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당분간은 쉽지 않은 시기가 이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물가 상승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국제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내 소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환경 탓만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약한다고 해서 건강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아끼는 돈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요리하는 게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물가 상승은 막을 수 없지만 내 삶의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건강도 챙기면서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그 답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어떻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장님들의 비용 압박,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 감소, 점심값으로 벌어지는 격차, 소비 위축이 만들어내는 악순환까지 13,000원이라는 숫자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은 얼마였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의 국밥 가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불황을 버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불황기에 월급을 지키고 자산을 늘리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부터 실제 직장인들이 써먹고 있는 현실적인 팁까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